번째 경기 헝가리 대 튀르키예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헝가리는 3-4-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역습과 세트피스를 활용한 공격 전개에 강점을 보인다. 팀의 핵심인 소보슬러이는 탈압박 능력과 중거리 슈팅이 뛰어나며 살라이는 빠른 돌파로 측면에서 변수를 창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네고는 수비와 공격을 연결하는 역할을 맡으며 헝가리의 전술 운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다만 중앙 수비진의 기동력이 부족해 빠른 역습 상황에서 공간이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튀르키예는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빌드업과 빠른 공격 전환을 노리는 전술을 구사한다. 공격진에서 일맞이는 제공권과 포스트 플레이를 활용한 연계 능력이 뛰어나며 ���러는 창의적인 패스로 상대 수비를 흔드는 능력이 탁월하다. 아크티르콜루는 1대1 돌파와 측면 공략에 능한 선수로 헝가리의 수비진을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수비 라인이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될 경우 뒷공간이 노출될 위험이 있다. 튀르키예는 ���러와 아크티르콜루의 공격 전개를 활용해 헝가리의 압박을 무너뜨릴 가능성이 크다. 또한 헝가리의 수비 조직이 흔들릴 경우 튀르키예가 경기 후반부에 유리한 흐름을 가져갈 공산이 크다. 두 번째 경기 세르비아 대 오스트리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세르비아는 3-5-2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강한 피지컬과 직선적인 공격 전개를 앞세운다. 블라호비치는 페널티 박스 안에서의 움직임이 탁월하며 제공권과 골 결정력이 뛰어나다. 사마르지치는 중원에서 창의적인 패스를 공급하며 세르비아의 공격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는다. 테르지치는 좌우 측면에서 기회를 창출하며 수비진을 끌어내는 플레이가 강점이다. 세르비아는 홈에서 강한 면모를 보이며 블라호비치를 중심으로 한 직접적인 공격이 오스트리아 수비를 공략할 가능성이 크다. 오스트리아는 4-2-3-1 포메이션을 활용해 적극적인 압박과 빠른 전환 플레이를 구사한다. 바움가르트너는 공간 침투와 득점력을 겸비한 플레이를 펼치며 그릴리치는 중원에서 안정적인 패스와 전술적 조율을 담당한다. 그레고리슈는 제공권이 뛰어나며 세트피스 상황에서 강점을 보인다. 하지만 측면 수비가 상대적으로 불안해 빠른 역습에 공간을 내줄 가능성이 있다. 세르비아의 강한 피지컬과 블라호비치의 골 결정력에 맞서려면 중원에서 확실한 압박과 커버 플레이가 필요하다. 세르비아는 홈 경기에서 강한 면모를 보이며 블라호비치를 중심으로 한 공격 전개가 효과를 볼 가능성이 크다. 오스트리아가 점유율을 높이려 하겠지만 세르비아의 피지컬과 공중볼 우위에 밀릴 가능성이 높다. 경기 후반부로 갈수록 세르비아가 주도권을 가져갈 공산이 크다. 세 번째 경기 스코틀랜드 대 그리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스코틀랜드는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강한 압박과 빠른 공격 전환을 앞세운다. 샹클랜드와 다이크스는 공중볼 경합 능력이 뛰어나며 크리스티는 중원에서 창의적인 패스를 공급하며 공격의 중심 역할을 한다. 홈 경기에서 스코틀랜드는 강한 피지컬을 활용한 적극적인 압박과 세트피스에서 강점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그리스는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짧은 패스를 활용한 안정적인 빌드업을 전개하는 팀이다. 바카세타스는 중원에서 팀을 조율하며 창의적인 패스를 통해 공격을 주도하고 지안 놀리스는 측면에서 활발한 오버래핑을 통해 공격 지원을 한다. 폴리스는 1대1 돌파와 공간 활용 능력이 뛰어나지만 장거리 비행으로 인해 체력 저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스 선수들은 장거리 비행으로 인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스코틀랜드는 홈에서 강한 압박과 세트피스를 활용해 경기 후반부로 갈수록 우위를 점할 공산이 크다. 네 번째 경기 아이슬란드 대 코소보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아이슬란드는 4-4-2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강한 수비 조직력과 철저한 역습 전술을 구사하는 팀이다. 그비드 온세는 제공권이 뛰어나며 최전방에서 버티면서 상대 수비를 흔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비드 민소는 중원에서 안정적인 볼 운반을 담당하며 엘레르트소는 측면에서 왕성한 활동량을 바탕으로 빠른 역습을 지원한다. 하지만 아이슬란드는 전체적으로 수비적인 전술을 구사하며 경기 운영이 다소 보수적인 경향을 보인다. 코소보 역시 4-4-2 포메이션을 사용하며 안정적인 수비 운영을 우선시하는 전술을 선호한다. 라흐마니는 센터백에서 리더 역할을 수행하며 베리샤는 중원에서 강한 압박과 볼 배급을 담당한다. 비투치는 빠른 발을 활용해 역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아이슬란드의 강한 압박을 뚫고 효과적으로 공격을 전개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코소보 또한 보수적인 경기 운영을 펼치며 공격보다는 실점을 줄이는 데 집중하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양팀 모두 철저한 수비적인 경기 운영을 펼칠 가능성이 높으며 루즈한 경기 흐름 속에서 득점이 쉽게 나오지 않을 공산이 크다.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무승부 흐름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다섯 번째 경기 슬로베니아 대 슬로바키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슬로베니아는 4-4-2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강한 피지컬과 조직적인 수비 운영을 바탕으로 경기를 풀어나가는 팀이다. 비포트니크는 최전방에서 제공권과 마무리 능력이 뛰어나며 스토야노비치는 측면에서 왕성한 활동량을 바탕으로 크로스와 돌파에 능하다. 그네지다 체리는 중원에서 수비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경기 흐름을 조율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홈에서 경기력이 안정적인 만큼 슬로베니아는 세트피스와 압박을 활용해 경기 주도권을 잡으려 할 가능성이 크다.
슬로바키아는 4-3-3 포메이션을 활용해 높은 점유율과 짧은 패스를 중심으로 경기를 운영하는 팀이다. 수슬로프는 2선에서 창의적인 패스를 공급하며 공격을 조율하고 로보트카는 중원에서 안정적인 빌드업과 압박을 담당한다. 베네스는 공격진에서 빠른 전진 드리블과 마무리 능력을 갖춘 선수로 상대 수비를 흔들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원정 경기에서 수비 라인이 내려앉으며 공격 전환 속도가 느려지는 경우가 많다. 슬로베니아는 홈에서 강한 피지컬과 세트피스를 앞세워 경기 흐름을 주도할 가능성이 크다. 슬로바키아는 점유율을 유지하며 경기 운영을 시도하겠지만 슬로베니아의 강한 압박과 피지컬 우위에 밀릴 가능성이 높다.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슬로베니아가 주도권을 가져갈 공산이 크다. 여섯 번째 경기 벨기에 대 우크라이나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벨기에는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강한 공격 전개와 빠른 패스 플레이를 구사한다. 바카요코는 측면에서 폭발적인 돌파 능력을 보이며 산비로콩가는 중원에서 안정적인 빌드업과 수비 조율을 담당한다. 엥겔스는 세트피스 상황에서 제공권을 활용해 득점을 노릴 가능성이 높다. 특히 홈에서 강한 경기력을 유지하는 벨기에는 수많은 홈팬들 앞에서 동기부여가 강할 가능성이 크다. 우크라이나는 4-1-4-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수비 라인을 형성한 후 빠른 역습을 노리는 전술을 펼친다. 야렘추크는 최전방에서 제공권과 포스트 플레이를 활용하며 무드리크는 빠른 스피드와 돌파력을 앞세워 측면에서 공격을 주도한다. 진첸코는 중원에서 빌드업을 조율하지만 원정 경기에서 경기력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다. 특히 우크라이나 선수들은 원정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며 장거리 이동으로 인해 체력적 부담이 클 가능성이 높다. 우크라이나 선수들은 원정 경기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며 체력적 부담이 클 가능성이 크다. 벨기에는 홈에서 강한 동기부여를 바탕으로 공격적인 전개를 지속할 것이며 경기 후반부로 갈수록 우위를 점할 공산이 크다. 스포츠 당첨에 제일 중요한 건 조합입니다. 각 팀 분석을 잘한다고 하여도 조합을 못할 경우 큰 배당을 가져가지 못하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조합을 올려드릴 수 있지만 좀 더 자세한 정보들과 배당 흐름 및 각종 이슈 등 경기 전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니 조합을 빠르게 유튜브에 올려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조합 신청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조합 신청 말 걸어주세요. 금전 요구 및 멤버십 가입 조건 일체 없습니다. 좋은 건 서로 나눠 갑시다.